안녕하세요, 밀리미터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카메라를 왜 켰냐 하면 문의사항이 요새 좀 종종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건축사 사무소를 같이 겸하고 있다 보니까 설계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견적서를 드려요, 오시는 분한테. 저희가 이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이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 항상 물어보세요. 이제 가격 책정의 근거가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이제 건축주분들이 은연으로 생각하시는 게 결국 설계비 다 거기서 거긴데 비싸면 디자인을 잘해서 비싼 거냐. 뭐 요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도 이제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건축 설계비 과연 비싸면 그게 다 디자인 값이냐. 일단 요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견적서 드리는 양식을 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저희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용역, 그 다음에 그 외에 용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 그리고 만약에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뭔가 이제 저희가 대신하거나, 물론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건축주께서 다 부담을 해주시는 거지만 뭔가 저희 측에서도 그거를 함으로써 지도하는 이제 지도 기술료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나와 있는 내용이어서 적어도 건축주분들께서 요거를 보시고 다른 데 가서도 내가 이제 설계 견적을 받을 때 그냥 일반 통금액으로 받지 마시고요. 통금액으로 받지 마시고 그 안에 어떠어떠한 용역, 그 다음에 어떠어떠한 결과물이 제출된 그 양적인 기준을 꼭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잠깐 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업무 내용이 있습니다. 네, 건축 계획이 있고 감리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계획안별 수익성 분석이라는 내용이 있고 뭐 이건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 계획 설계는 이제 말 그대로 건축주분들 협의하는 거, 평면 그리고 단면 그리고 인면 그리고 재료 협의하고 중간 설계는 이제 허가도서 그리는 거, 그다음 실시 설계는 공사용 도서 그리는 거. 요 허가도서랑 공사용 도서를 구분 못 하시는 건축주분들이 계세요. 허가도서로 공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제 건축가분들이 못 한다고 하는데 시장 돌아가던 거 보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세부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시공사가 의뢰해오던 대로 알아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도서로도 공사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부분이 그 알아서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사고가 터져도 뭔가 책임을 묻기 되게 애매하다. 설계에도 안 나와 있고 그렇게 용역을 맺어서 계약을 했고 시공사도 자기가 하던 대로 해서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명확치 않습니다. 뭐 굳이 있다면 시공사한테 있다고 하겠죠. 근데 그걸 안 준 건축사도 사실 문제긴 하죠. 전문가로서 저는 책임의식은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시 설계, 공사용 도서 세부적으로 그 해당 섹션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거 표시된 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가끔 도면 보다 보면 잡상세라고 있거든요. 잡상세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내가 내 계획 안에 표현돼야 되는 세부적인 내용들, 뭐 어떤 드레인을 써야 되는지, 어떤 단열재를 써야 되는지,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열재를 어떤 회사에서 가져와라, 뭐 이런 것까지 명시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공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공법을 담당하고 있는 뭐 자재를 파는 곳의 연락처, 뭐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시공 견적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없으면 그냥 시공사에서 자기네들의 최우선 거래선으로 오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실시 설계예요. 그리고 이제 건축 계획에 필요한 기술 협력. 이거 뭐냐면 이거 말 그대로 이거 기본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뭐 구조 기술사 저희가 협의하고 설비, 그다음에 뭐 전기 이런 데들 이건 다 설계비에 원래 포함되어 있어서 원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용 공간 인테리어 뭐 주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거 인테리어가 좀 들어가 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벽지에 실크 벽지 좋아하시잖아요. 저희는 실크 잘 안 쓰는데 실크 벽지를 쓰고 쓸 건지 합지를 쓸 건지 합지를 쓰게 되면 초배지를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초배지 같은 내용. 그다음에 석고보드를 원피로 할 건지 투피로 할 건지, 그다음에 벽이랑 천장이랑 만나는 부분에 몰딩을 어떤 플러스 몰딩으로 할 건지 마이너스 몰딩으로 할 건지 이것도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 뭐 걸레바지는 플러스로 할 건지 마이너스로 할 건지 걸레바지 어디서 가져올 건지, 그냥 간접등은 설치할 건지 말 건지, 그럼 간접등 하드웨어는 뭘로 할 건지, 석고와 석고가 만나는 모서리 부분에 전용 하드웨어를 쓸 건지 그냥 칼로 쳐버릴 건지, 이런 무수한 내용들에 대한 인테리어 협의, 그다음에 뭐 수전 독이 고르는 거,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정해진 내부에서 정해진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스펙북으로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 요건 사실 요렇게까지는 이제 건축사 사무소에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해달라고 용역에 명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부적으로 막 스펙북이 정해진 않습니다. 그냥 300에 300각탈, 300에 600각탈, 강마루 좋은 거. 그거 아니면 뭐 원목마루. 원목마루 종류 수천 가지예요. 그 샘플 보고 다 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프로젝트를 이제 BIM으로 하기 때문에 BIM이라는 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건축 부분에 한해서 이제 수량 산출이 자동으로 어느 정도는 돼요. 가장 요게 유용한 게 공사비 추정할 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평당 공사비로는 공사비 추정이 정말 계략 그 결과물로서 평당 공사비를 사용하는 거지 수단으로서 평당 공사비를 사용하면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건물이 뭐 미음자냐, 니은자냐, 디귿자냐, 아니면 길쭉하냐, 정사각형에 가깝냐 그런 거에 따라서 건축에 들어가는 외피 면적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물량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BIM으로 하게 되면 수량 산출, 그냥 골조 물량 같은 게 자동으로 나와요. 여기 묵은이 얼마 들어가고, 철근이 얼마 들어가고, 콘크리트가 얼마 들어가고, 뭐 석고보드 얼마 들어가고, 뭐 철판이 얼마 들어가고 다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드리거든요. 그래서 건축 적산비는 어느 정도 좀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감리랑 CM이라고 써놨는데 이 뭐냐면 일반적인 감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현장에 설계한 사람이 나가서 하는 감리, 뭐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감리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감리 계약으로 하시면 되는데 주거 같은 경우에는 허가권자 지정 감리로 한다고 하니까 그 저희가 법적으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의도 구현이라는 걸 또 만들어 놨어요. 뭐 건축사협회에서. 그래서 설계의도 구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장에 몇 번 갈 건지. 그러니까 현장에 몇 번 가는 것도 사실 다 돈이에요. 그래서 많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견적받으시면 안 되고 월에 얼마나 갈 건지. 저 여기 월에 2회로 써 있죠. 저 보통 근데 2회로 써놓고 4회 나가긴 하는데 그냥 요즘에 4회로 드리는 편이에요. 매주 가서 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막 몇십억 들어가는 공사비 대비하면 용역비가 그렇게 과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험 든다 생각하고 그냥 월 4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봐서 나한테 알려줘라. 이런 거 하세요. 그냥. 그래서 그게 있고 뭐 디테일 협의나 뭐 시공 협의 그런 게 일반적 감리이고 요거 저희가 추가로 이제 해드리는 것들 이제 요건 추가 업무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시공사 입찰 시공사 찾기부터 해서 입찰하고 계약하는 거 그런 거 다 주관하는 거 그 다음에 공사비가 뭐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왔어요. 뭐 저희는 그런 경우 거의 없기는 한데 BIM이 그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줄일지 그런 거 검토하는 거. 그 다음에 측량이나 철거하실 때 측량할 때 저희가 다 주도해서 해드리고 철거할 때도 저랑 거래하시면 철거 사장님 있거든요. 그 철거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이제 견적서 받고 조율하고 어디서 업무할지. 철거할 때도 저희가 나가서 이제 지도해드리고 철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다 부수는 건 금방금방 하시는데 부순 다음에 대지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 뭐 한전을 끊을 건지 뭐 가스를 끊어 놓을 건지 뭐 그런 게 자잘한 게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가서 협의하는 거고 지급자재라고 해서 이건 주로 이제 저희는 인테리어 자재 같은 건데 인테리어 위에서 인테리어도 저희가 도면에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잡아드리면 좋기는 한데 그 실제로 이제 마감 들어갈 때까지 뭐 짧으면 6개월 길면 뭐 1년 뒤가 되거든요. 실내 마감 그 사이에 마음이 무조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에서 인테리어 자체는 다 빼요. 그냥 그게 시공사도 원해요 사실. 왜냐하면 시공사에서 뭐 예를 들어 타일을 2만 원짜리, 2만 5천 원짜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스펙북에 나와 있어요. 2만 5, 그 견적을 낼 당시에는 그 2만 5천 원이었겠지. 근데 만약에 이제 실제로 수급을 하려고 그러니까 타일 재고가 없다거나 아니 재고가 들어온다고 해도 너무 시기가 안 맞거나 아니 가격이 올랐거나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분명히 오늘은 A 타일이 예뻐 보였는데 내일은 B 타일이 더 예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들 고려를 해서 저희가 그냥 요거는 인테리어 자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발주해드려요. 저희가 거래선도 있고 그렇게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부대 비용 시공 내역서에 보면 뭐 세금성 비용들 재세공과 그 세금성 비용 이거 어떻게 얘기하나 모르겠는데 뭐 장비 요양비 뭐 그다음에 뭐 관리비 이윤 뭐 여러 가지 뭐 재료비 노무비 기계용비 뒤에 붙는 것들 그런 게 있는데 보통 지급자재 저희가 최대한 컨트롤 해드리면 공사비 한 2% 정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줄어드는 것만큼 저희가 CMB로 청구합니다, 보통. 그래서
지급자재 발주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질구레한 건축주로서 사실 이거 CM 안 하시면 다 건축주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대신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전문 서비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성검사 및 집행이라고 해서 시공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일을 이만큼 했습니다. 돈 주세요라고 하거든요. 아직도 뭐 몇 층 타설 완료되면 몇 프로, 뭐 지붕 타설 완료되면 몇 프로, 마감 붙으면 몇 프로 이렇게 계약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계약하는 거 아닙니다. 기성검사 한 달에 한 번 일한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료사라고 성급금 같은 것도 주는 거고 기성금 줄 때 월에 한 번 기성금 일한 돈 일한 거 줄 때는 이제 성급금 비율만큼 공제해서 주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청구한 내역이 맞는지 그런 거 이제 체크하는 업무, 그 다음에 집행해드리는 업무 이런 것도 저희가 CM의 업무로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해드립니다라고 이제 써는 겁니다. 이런 거를 좀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지 어쨌든 이것도 전문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거를 양적으로 알아야 돼요. 양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비용 들어가는 거 뭐가 있는지 이런 건 사실 그냥 다 들어가는 경계보건 측량, 그 다음에 뭐 토목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감리, 구조기계, 소방, 전기, 토목 같은 거는 건축 이외의 감리이기 때문에 따로 계약 맺어 주셔야 되는 거, 철거 감리, 뭐 철거 공사 이런 거 별도의 견적이 들어간다. 물론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각종 조사 관련된 건데, 뭐 지하철 관련된 거나, 뭐 문화재 관련된 거나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윤곽이 보이면 이제 그런 거 같이 써드리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업무를 할 건지, 그 이런 질문도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가 미팅 횟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나 날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더 협의를 못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올 때 한 3개 정도 계획안을 들고 오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에 안 드시는 거는 제 경험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고 올 때 최선을 다해서 해서 가져와서 거의 이제 그대로 허가 들어가면 될 만큼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당연히 면적 체크 그런 건 기본이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걸 무한정 해드릴 수가 없어요. 네, 설계 하나 갖고 대형 설계가 아닌 이상 어떻게 1년, 2년 끌고 갑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5번 안에선 대부분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오면 될 것 같고 업무 기간 이렇게 정해놨고요. 각각의 업무 기간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 간다고 병원 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면 딱 좀 생각하기 편해요. 네. 의사 선생님이 계속 진료를 해드리지만 갈 때마다 돈 내시잖아요. 똑같습니다. 모든 전문직이 다 그렇듯. 그다음에 이제 용역비가 얼마인지. 그래서 설계 용역비가 설계 성과물이 어느 거고 용역 수행이 이렇게 된다라고 써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 설계에서도 용역이 세분화돼요. 이제 인허가 당연히 인허가는 받아야 되고 실시도서 납품하는 거고 그 외로 이제 저희가 항상 세트로 말씀드리는 게 주로 이제 저희가 도심 내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계획별 수익성 분석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 조사해서 이렇게 계획했을 경우에는 뭐 각 층의 임대료가 어느 정도이고 그게 현재 캡레이시나 그런 걸 봤을 때 매출 가치로 건물 환산 가치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데 그 수익 환원으로 봤을 때 건물 가치가 어느 정도이다. 그럼 건물 가치에 따라서 각 층별로 이제 면적을 분배해서 각 층별 가치는 어느 정도다. 이제 구분으로 분양하실 분은 그게 좀 도움이 되시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용적률 최대화하고 그 땅에서 쓸 수 있는 면적은 다 똑같은데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뭐 2층의 임대료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똑같은 주거 형태라고 해도 보이는 뷰나 그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임대료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반영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공사비 저희 수량 산출이 자동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계획안별로 평당 얼마 이런 걸로 안 때리거든요. 골조 물량 요 기준으로 보는데 골조 물량 얼마당 얼마 이렇게 때리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각각의 이제 매출이랑 비용 같은 거 조절해서 보실 수 있고 당연히 이제 금융 시나리오 같은 것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수익성 분석 같이 하고 요것만 따로 저희가 용역하지는 않아요. 문의 주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수량 산출서 저희가 당연히 드리고 그다음에 내부 3D 도서 요게 빔이라는 건데 뭐냐면 어쨌든 일단 저희는 오토캐드로 안 해요. 그 흔히 보시는 그 검은 화면에 여러 가지 형광색 선들 가는 그런 설계 도서를 안 하고 실제로 이제 3D 기반으로 모두 다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D로 표현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마 자료화면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부분 인테리어 비용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가고
그다음에 당연히 시공 감리, 건축 감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CM 서비스 선택하실 거는 어느 정도 비용이 책정된다, 뭘 한다, 이런 거 다 써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내가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설계 업무, 건축사 업무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것, 추가로 들어갈 것들, 이걸 명확히 알고 가시는 거랑 모르고 가시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언제 저희가 용역비를 청구드리는지,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언제 청구드린다,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이런 걸 보시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시는 거 그냥 잘해드릴게요, 저희가 잘합니다, 이거는 다르죠.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금액이 책정되고, 여기서 뭔가 더 업사이드가 있는 거는 그건 그 사람의 이제 경력과 노하우, 그 다음에 기술이죠. 결국 이 전문직이란 게 다 똑같지만 경력이 많을수록 더 시장에서 우대받는 건 똑같잖아요. 무슨 일이든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건축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업사이드는 디자인 값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뭔가 경력에 대한 그 값어치,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자인 값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정해진 용역의 범위가 있고, 이 용역의 범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용이 청구되는 거다, 그런 걸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더 싼 데는 당연히 몇 가지 용역이 빠지겠죠. 그리고 그 기본적인 여기서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 설계 도서, 그 설계 도서도 어느 거가 포함되고 어느 거가 포함 안 되는지 여러분들 계약서에 받으시면 좋겠어요. 플러스 알파로 되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단계에서 어떤 도면을 받는다, 그런 거는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세건축사 협회, 설계건축사 협의회인가 협회에서 발행한 계약서에 있는 맨 뒤에 있는 건데, 각각 이제 계획 설계, 중간 설계, 허가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 각 단계별로 제공되는 도면의 계획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도면을 받는다라고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거 없이 그냥 계약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면 이런 건 다 사실 기본으로 가는데, 제일 공사 실시도서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거거든요. 뭐 확대 평면, 출입구, 경사로, 코어 평단면, 지상층 외벽, 단면 상세, 이런 게 있어야 그 공사가 이 설계에서 지정한 시방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적어도 내가 무슨 도면을 어떻게 받는지는 알아야 내가 받을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알죠. 그러니까 이제 GDP 35,000불 시대입니다. 1인당 싼 것만 찾는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으실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를 꼭 인지하시고 그에 따라서 비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디자인이 예쁜 건물이 나온다, 제가 디자인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건축에서는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디자인 말고 결과적으로 이 건물의 기능,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는지 명확히 양쪽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밀리미터 채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안녕.